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다행히 예.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괜찮으셨어요? 뭐 저는 장성일에서 사실 장손이라서 사실 굉장히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으니까 장소는 그렇게 지냈죠. 밤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제가 직접 이제 봉사자도 해야 되고 차례도 지내야 되고 또 손님들이 좀 오니까 뭐 그렇죠. 예, 뭐 예. 올해 명절에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차례상에 사과 하나 올리는 게 약간 부담이 되는 최근에 그랬죠.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네네.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나요? 예, 네. 3%대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제가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식품 요금 있잖아요. 네네네.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물품들의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네네. 서민들의 마음은 지금 통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뭐 물가가 좀 잡히겠습니까요?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는 사실은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네.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소비자 물가라는 건 전년 대비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3.7%가 올랐다는 거는 22년 9월 달에 비해서 3.7%가 네.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물가가 안정이 된다 그래도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니까.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아이고. 따라서 물가가 안정된다는 얘기는 사실 뭐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소비자 물가가 거의 뭐 0%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런 고물가, 지난 2년 동안에 올라간 그 고물가에 사실은 당분간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 딱 가슴에 예. 꽂힙니다. 지난번에 윤석천 평론가님과 저희가 부자 되기 스텝 바이 스텝을 춤춰야 되나요? 예.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공부해라. 저 뼈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네. 제가 치료를 좀 했습니다. 예. 자, 부자 되기 스텝 바이 스텝. 저희가 이제 기초편 말고요. 이론편 말고 실천편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자주 봅니다. 네네네. 평론가님. 거기 보면 피드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네네네. 거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꼭 해라. 뭐 부자가 되고 싶은 모닝 루틴 뭐 3가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명상하기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아니면 나의 포부를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라. 뭐 예를 들어서 난 한 달에 월급을 뭐 월급 외에 몇십만 원을 더 벌겠다. 네. 혹은 3년 이내에 85제곱미터의 자가를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네. 하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 큰 도움 안 되는 모양인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끊임없이 자기가 세운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거, 가령 뭐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한다거나 네. 명상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세운 원칙을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지켜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가 투자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사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고 무게는 저도 많이 나는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자기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어떤 생활 태도들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나이를 먹어보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좀 우리 중산층보다도 훨씬 좀 잘 사는 친구들도 친구도 있고 있고. 아니면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뒤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부자가 된 친구들 이른바 가령 뭐 그래도 뭐 빌딩 하나는 갖고 있고 뭐 현금으로 뭐 어느 정도 뭐 남들한테 뭐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 이런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친구들을 갖다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그 친구가 직장 생활을 했건 아니면 비즈니스를 했건 대부분 다 성실해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내심 그거를 갖다가 어느 한쪽 면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내재화를 분명히 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몇 년 후에 뭐 84제곱미터의 뭐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월급이 얼마를 더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갖다가 주문처럼 외워둘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표대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분명 뭐 자기가
그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모르지만은 3년 내에 가령 뭐 직장 생활하면서 서울에 가령 뭐 84평방미터의 아파트를 마련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닙니다.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그런 목표를 갖다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목표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어떤 동력 자체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생활 태도 아니면 목표 설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따거 특집인가요? 저희 일부에서는 저 주윤발 그렇군요. 주윤발 씨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오늘 윤석천 평론가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에 잘 예. 저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재테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 네네네. 돌아가서 시드머니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시드머니를 좀 모았습니다. 예. 시드머니를 모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번 건데 싶어가지고 예. 뭐 이렇게 투자를 하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돈을 잃을까봐. 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나 주식은 네네. 손해를 보면 못 견딜 것 같아서 네. 투자를 못 하겠다 네네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작은 심장의 소유자들은 재테크와 담을 쌓는 게 맞나요? 제가 남 얘기 같지만 제 예. 얘기입니다. 예. 아니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네. 진짜 돌리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들이 그 행동경제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을 줍는 것과 내가 10,000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어떤 게 사실은 가슴이 더 아플까요? 만원 잃어버리는 10,000원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0원을 잃는 10,000원을 갖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는 기쁨보다도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은 인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 누구나 잃는 걸 두려워하죠.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예.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성향의 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얼마든지 기존의 돈을 갖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국공채 저번에 얘기했죠. 국공채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놓고 봐도 은행 예금에 비해서 연 한 1.2%가 높아요. 5년이면 6%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10억이면은 6%면 얼마예요? 5년 동안에 10억을 갖다가 국공채에 투자한 거랑 은행 예금을 한 것까지 투자한 거는 사실은 따져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어이구 누가 주냐고요. 그 네, 돈을 그래서 가만히 이 강남에 있으면. 있는 큰 부자들이 사실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들이 진짜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 예금에 비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망할 확률이 높겠어요. 은행이 망할 확률이 높겠어요. 네. 그런 식의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투자라는 거는 투자 행위라는 거는 리스크를 갖다가 테이킹하는 행위거든요. 리스크를 감수해야지만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쵸. 어떻게 보게 되면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위험을 갖다가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투자 행위에서 없어요. 네, 없죠. 그렇지만 내가 그 지는 리스크를 갖다가 그 테이킹하는 그럼으로써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어떤 확률보다는 그 리스크를 갖다가 감수함으로써 사실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수익, 리턴이 훨씬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투자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행위든지 간에 그게 주식 투자가 됐든지 아니면 뭐 그보다 안전한 뭐 그 은행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국공채를 사든지 100% 안전하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령 뭐 은행이 안 망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리스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채권을 산다든지 국공채를 산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라는 거는 연간 수익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리스크를 갖다가 테이킹하는 것도 사실은 훈련이다. 그걸 갖다가 훈련이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겁나서 못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픔에 조금 익숙해지죠. 그렇죠. 그것도 조금은 익숙해지죠. 조금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리스크를 갖다가 전혀 그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한 부분에 내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수익을 갖다가 가령 내가 지금 투자한 거에 한 2배다 아니면 5배다 10배다를 갖다가 상정한 사람들은 실제로 20% 30% 지금 당장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 50% 정도가 이렇게 뚝 잘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내가 투자한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주식을 산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은 사실은 내가 한 2년 후에 지금보다 이 회사의 가치는 2배 내지 5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고 내가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런 밸류에이션을. 그럼 지금 어떤 커다란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흔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20% 내지 30%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슬기롭게 잘 견뎌내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투자한 주식에 대한 어떤 확신 자체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죠. 되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손이 부들부들 예, 떨리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그래서 확 하고 파는 순간에 주식은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자꾸 반복하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령 위험 자산의 어떤 투자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주식이 됐든지 부동산이 됐든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위험 자산의 투자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매를 맞을 필요가 있다. 그게 5%가 됐든지 아니면 10%가 됐든지 그리고 그걸 갖다 잘 참고 견뎌내가서 어떤 성공의 어떤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축적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걸 갖다가 별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예. 훈련이다. 예, 저도 굉장히 그 어떤 손해를 보는 걸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뭐 그 누구는 손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 주식이 10% 내리면 손절을 해라, 아니면 20% 내리면 손절을 해라고 하는데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네. 그게 오히려 실패의 확률을 더 키우더라라는 어떤 믿음들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몇 퍼센트 손실이 났다고 그래서 가령 뭐 한 30%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크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든지 뭐든지 그게 자산은 사실은 내가 6개월 짧게는 6개월 아니면 길게는 한 1년 정도 되면은 이 가치를 갖다가 충분히 극복을 하고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는 편이죠. 예. 인파이트 복서 스타일이신데. 아니 인파이터 복서 스타일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그 현인들께서 이미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 저 같은 피레미가 뭐 어떤 분들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이미 이제 사실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터 린치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뭐 코스톨란이라든지 이런 거장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거장들 굉장히 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락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참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예요. 공부를 해서 그게 좋은 자산이다라는 걸 갖다가 내 자신한테 신념을 내재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언젠가는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자산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남의 말에 흔들려서 누가 이거 뭐 좋다고 그래서 그냥 덥석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 10% 내리고 5% 내리면은 손이 떨려서 그 주식 아니면 그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공부를 통해서 좋은 자산을 갖다가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설사 그게 몇십 퍼센트가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버틸 수 있겠죠. 예. 정말 중요한 삶의 네. 행간을 읽어주셨는데 사실 보통 자신의 투자의 성향을 알고 뭐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채권에 투자를 하고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펀드에 투자를 해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오늘 윤석천 평론가께서는 실제 투자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지는 것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자꾸 해보면 늘 수 있고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견디는 것도 네네. 내가 심장이 커서 간이 네.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공부하고 확신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견딜 수 있는 예,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열매를 예. 딸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참 예. 좋은 말씀인 것 예. 같아요. 예.
투자에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견딜려면 다음 달에 당장 써야 되는 생활비를 못 견디잖아요, 평론가님. 아무리 신념이 내재화돼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내가 투자하는 돈은 소득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소득액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그 첫 번째로 그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 자기 자본을 갖다가 첫 번째 그 시드머니를 모아봐야 된다. 왜 모아봐야 되냐?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모아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가령 50 넘어서 60 넘어가지고 사실 그 시드머니를 갖다가 새롭게 모아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젊을 때일수록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사실은 투자를 갖다가 해보는 거예요. 투자를 해보면서 투자를 할 때 전제 조건이 딱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당장 오늘 내가 써야 돼. 아니면 이번 달에 써야 돼. 아니면 다음 달에 써야 돼. 아니면 6개월 후에 써야 돼. 이런 돈들 가지고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거는 소득의 몇 %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90%될 수가 있죠. 내가 소득의 10%만으로 10%만으로는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그런 사람은 분도 있을 수 90%를 있으니까.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투자의 100% 이상을 써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내심을 무너뜨립니다. 이거 당장 내가 갚아야 될 돈이야. 내가 써야 돼. 그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 카드비도 내야 돼. 아이, 근데 예. 그동안에 주식이 좀 떨어졌어.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팔아야죠. 당장 그쵸. 써야 될 돈이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에 들어가는 돈들은 반드시 잉여 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없어도 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견딜 수 있는 돈. 견딜 수 있는 점. 예, 그 정도 한도에 의해서 투자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예. 투자를 하려고 딱 보니까요. 네네. 꼭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엉망인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 그러면 집 살 때도 약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네. 사야겠다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오르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이 하락세일 때, 뭐 주식시장의 경우 말입니다. 음. 이럴 때 내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재테크를 하고 싶다 해도 들어가도 돼요.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요. 요즘 괜찮습니까? 아, 요즘도 좀 어려운 편이죠. 네. 어려운 편이에요. 이게 매크로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언제 들어가냐 할 때는 사실은 깊은 조정을 거친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참혹하게 망가졌을 때는 참혹하게. 예, 참혹하게 망가졌을 때는 그거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거시적으로 보고 한 10년 주기로 보통 와요. 10년 주기. 10년 주기로 주식시장이 망가졌다가 또 왜 주식시장이 망가진 때는 사실은 실물 경제가 굉장히 파괴된 때니까 보통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겠죠. 돈을 네. 막 풀어야 되는 때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투자에 예. 있어서는. 그다음에 누구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안 갖죠.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해 거꾸로 하죠. 주식시장이 막 좋아가지고 들떠 있을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몰려갑니다. 아, 야, 그렇죠. 누구 같이 뭐, 보죠. 팔을. 누구네 엄마 얼마 벌었대. 친구들 모임에서 가면 어떤 친구는 나 이거 투자해가지고 뭐 몇억 벌었대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막 사람들은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고요.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고 자산시장에서.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가장 좋은 투자 접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시장이 망가졌을 때입니다. 이럴 때 사실은 들어가기에 좋은 때예요. 이건 이제 사실은 매크로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식이라든지 자산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주식이라든지 개별 자산으로 볼 때는 주식시장에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 가장 좋은 때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식이 싼 때겠죠. 자기가 이 주식은 실적도 지금 잘 나와. 그리고 미래 성장성도 좋아.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의 깊은 조정을 받고 있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들어가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예.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게 어떤 주식이든지 그게 매크로적이든 아니면은 개별 주식이든지 간에 남들이 들떠가지고 너도나도 막 들어갈 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하나 있었죠.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오버슈팅 단계라고 얘기를 오버슈팅. 하는데 예. 그때 막 막차를 타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정점에서 물려서 사실은 그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주식인 경우에는 몇 년 있으면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 이상도 올라가지만은 그때까지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손해 본 상태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는 역시 그게 좋은 주식이든 아니면은
그 매크로적으로 좀 그 상황이 이렇게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면은 좋은 주식인 경우에는 언제 들어가도 좋을 때지만 그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가 좋은 때고요. 또 매크로적 거시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파괴가 됐을 때가 가장 좋은 때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2,400도 겨우 지키고 있는데 요즘은 참혹합니까? 아니면 뭐 괜찮습니까? 가장 좋은 때입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그래요. 이거 갖다가 한 3가지 정도로 놓고 보면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을 때라고. 굉장히 좋을 때는 아니지만 괜찮은 때다. 괜찮은 때다라고 저는 뭐 얘기를 하는데요. 3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계절적으로 놓고 보면은 연말로 가면 11월, 12월, 10월 초순이 지나서 중순부터 10월 중순부터 11월, 12월, 1월 달까지는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9월 달이 제일 안 좋고. 이제 연말 랠리니 보통 크리스마스 랠리니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보통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죠. 뭐 그런 쪽에 어떤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300까지 갔다가 코스피가요. 그다음에 2,100까지 밀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100까지 밀렸다가 네. 2,700을 코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서 다시 2,400까지 밀린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2,100선을 갖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3,300에서 2,100까지 급락을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2,100에서 지금 2,700을 가다가 다시 지금 2,400까지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등장의 깊은 조정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은 완전히 조정. 추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다. 예, 조정장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말 랠리를 앞두고 있고 연말에 비교적 계절적으로 좋은 시기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2,100에 일단 저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장에 지금 조정장이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매크로적인 경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경제의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그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선행지수죠. 네. 그게 4월 달에 저점을 하고 5, 6, 7 계속 반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출 같은 경우도 계속 급락을 하다가 9월 달 같은 경우에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감소폭 자체가 한 자릿수로 줄었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반등을 또 시작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 거기랑 거의 동행을 해서 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출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코스피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이런 3가지 관점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갖다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반등을 하다가 어느 정도 깊은 조정에 들어왔는데 이게 더 추락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냐. 적어도 올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개별 주식 종목이 지금 조금 잘 정보가 없고 네네네. 윤석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념이 내재화돼 있지 않다면 인덱스나 ETF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네네네. 그런 상품을 조금 사보는 것도 지금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뭐 그런 투자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예. ETF 같은 경우는 펀드에 비해서 사실은 추종하는 분야들이 명확하잖아요. 아니면 예, 이게 그러니까요. 코스피를 추종하든지 아니면 예. 2차 전지를 추종하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몇 퍼센트 거기에 담은 주식들이 몇 퍼센트까지 다 사전에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대신 그 흐름을 보면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개별 주식들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면밀히 네.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개별 주식들에 대한 공부 네. 이걸 갖다가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뭐 6개월이건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주식을 갖다가 그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를 갖다가 미래 가치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건 생각보다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예. 또 기업 분석을 하는 거는 어느 날 책 한 권 읽었다고 되는 일들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봤을 땐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고 네네. 예, 이 편차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방법들도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 코스피를 갖다가 추종하는 네. ETF에 추종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네. 지금 섹터별로 투자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2차 2차 전지가 전지, 됐든지 뭐 아니면 반도체. 반도체가 됐든지 반도체 소부장이 됐든지 간에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좀 어느 정도 좀
그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렇죠. 그쪽을 보고서 또 투자를 해보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섹터 내에도 그 ETF 같은 경우는 비중들을 다 이렇게 그 공개를 해요 사전에. 네. 그러면 그 섹터 내에서 또 그 어떤 주식들이 오르고 어떤 주식들은 또 떨어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주식은 왜 오르는가? 오를 만한 이유는 뭔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네. 예. 모르면 궁금증이 안 생기더라고요, 평론가님. 근데 네네. 그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습득이 되면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게 아이 당연히 되는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그 분야에서 알면 알수록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열망도 더 생기는 거고요. 그 주식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주식을 이제 개별 주식을 샀습니다, 제가. 네네. 주식을 샀는데 머피의 법칙. 사면 떨어져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네. 아니 하나님 이걸 보고 있는 건가 싶을 네. 정도로. 근데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네. 사실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네네네. 이제 이런 경우가 왔어요. 네. 인내심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방법적인 면도 좀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냥 무작정 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좀 사모아서 이제 물타기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 게 좋은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개별 주식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떠냐에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그 회사 내가 지금 담은 주식이 실적도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면 더 좋아질 것 같아. 네. 내후년이면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네.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담아야죠. 사실 누구도 완전한 저점에서 주식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도신이죠. 네, 그거는 거의 뭐 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인 거고요. 과연 이 주식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주가 수준에서는 싸다라고 할 때 사는 겁니다. 이 주식이 그 밸류에이션을 내가 해보니까 이 주식이 지금 가격보다는 앞으로 2배, 3배, 아니면 4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어. 아니면 10배도 갈 수 있어.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싼 거죠. 그럼 그 주가에서 담는 겁니다. 그런데 내 그 원래 생각대로 상향을 이렇게 곧바로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주식은 글쎄요. 10개를 사면은 한 작죠. 2-3개? 한 서너 개 될까요? 평론가님도 그러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떨어져요. 네. 가령 뭐 몇 퍼센트 한 2-3% 떨어지고 이러는 거는 충분히 용인할 수가 견딜 수가 있죠. 있는데. 근데 10% 떨어지고 20%가 네. 떨어졌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진짜로 본 게 맞는가. 그래서 그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로 이 주식이 그렇게 갈 주식인가? 네. 지금도 그 실적이 나오고 있어. 보니까요. 그다음에 수주도 많이 받고 있어. 내년에는 더 좋아져.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럼 그 주식은 내가 산 것도 싼데 지금은 더 쌀 거 아닙니까? 더 싸면 사야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그걸 뭐 그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물타기라고 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더 싼 가격에 나는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더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그 주식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은 더 담은 만큼 수익은 훨씬 더 커지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더 내린 가격에 물타기를 할 때의 기준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뀐 관점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걸 갖다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주식이 진짜로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갖다가 담고 있는 주식인가, 그리고 미래 성장성은 확실한 건가, 그리고 실적은 분명히 오는 건가를 갖다가 그 명백하게,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은 보통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일종의 보유 편향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좋다고 마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딨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라고 보통은 다 생각을 합니다. 별로 생각을 안 했어도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가령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안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한 게 내가 그 주식을 분석한 게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또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맞아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예. 때가 되면은 팔아치워야 되죠. 그게-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팔아치워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다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화장실 갔다 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네. 어쨌든 우량주만 사는 거다. 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만 사는 네. 거예요? 아니면 애플만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예.
지난번에 겪어보니까요, 평론가님. 우량주라고 마냥 괜찮은 건 아니더라고. 한 10년 보니까 상위 10%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주식시장은 10년, 20년 있으면 순위 자체가 완전히 다 뒤바뀝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몇 년 전망을 하더라도 불과 5년 전, 10년 전망을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시총이 늘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가령 얼마 전에 미국의 노보노디스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에코프로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옛날 같으면은 누가 알아나 주던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던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회사들의 시총이 가령 뭐 특정 부분에서 코스닥이 1, 2위를 다툰다거나 네. 아니면은 미국 시장에서 뭐 시총 1, 2위를 다툰다거나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량주라는 개념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량주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변화, 문화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과연 리드를 하고 있는 기업인가. 그다음에 실적이라는 게 지금도 잘 나오지만 앞으로 그거보다 더 잘 나올 회사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는 분명한 우량한 회사이면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그 회사의 시총이라는 게 실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반도체라는 거는 자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경기 순환주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확 실적이 좋아졌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확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 가령 뭐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적자 폭이 뭐 연 8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따라서 그 우량주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량주라는 건 뭐냐면은 실적이 지금도 잘 나오고 또 앞으로 내년에는 더 잘 나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가령 뭐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가 우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와중에서도 실적이 최소한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아. 올해 정도 실적은 충분히 나와. 그거보다는 또 아무리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면 내년은 더 좋아질 것 같아. 또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것 같아. 앞으로 3년, 최소한 5년 후까지는 실적이 가령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몇십 퍼센트 성장할 회사들이 있어. 그런 회사들이 우량주죠. 그런 회사들이 우량주인 겁니다. 지금은 물론 실적이 잘 나오고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기업이지만은 그 회사의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 같아. 또 그 다음에는 더 나빠질 것 같아. 실적이 좋아져도 과거의 어떤 최정상,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실적 이상을 갖다가 확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 과연 그런 회사가 우량주일까요? 뭐 저는 우량주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갖다가 바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잘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덕목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돈이고요. 돈. 그다음에 인내심이고 세 번째가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갖다가 미리 예견하는 눈이죠. 그런 눈 자체를 갖다가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앞으로 가령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가령 몇 년 전에 우리나라 2차 전지를 갖다가 생각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상상을 했겠어요? 앞으로 지금 내연기관차는 점점 이제 줄어들 거야. 네. 앞으로는 전기차로 전부 다 갈 거야. 네. 근데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 네. 또 진입 장벽이 비교적 쉬워. 네. 수없는 완성차 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사부터 네. 뭐 벤츠 뭐 수없잖아요. 포드, GM 뭐 중국 회사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몇 개 안 돼. 거기는 진입 장벽이 또 있어. 그러면은 그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잖아요. 네. 그 배터리에서 또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그 포지션이 높은 부분은 또 어디야? 이런 어떤 상상력들, 양극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예. 앞으로 로봇이 굉장히 발전을 한다 그래. 로봇 메이커, 로봇을 갖다가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진입한다고 그래. 그런데 로봇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 거기는 반도체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감속기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주요 그런 소재 부품이 부품들이죠.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쪽 부분은 그 완성차라든지 아니면 로봇 메이커보다는 진입 장벽이 만드는 메이커 자체들이 별로 없어.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술적 혜자는 반드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게 일본 회사가 됐든지 우리나라 회사들이든지 간에. 이런 쪽으로의 어떤 상상력,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기술의 변화 아니면 세상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상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상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인문학적 토대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수학적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네.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변화라든지 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 또 뭐가 있어. 이런 걸 갖다가
그릴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 투자에는 또 하나의 어떤 덕목, 그 네. 상상력이라는 덕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미래를 그리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아는 것들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예요. 예. 저희가 이 뉴스 네모다가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난 인사이트인데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 스텝 바이 스텝 실천편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